문제로 좀 돌아가서 그 북한 상황을 좀 볼게요. 자, 풍계리라는 게 어디냐면 한반도 거의 위쪽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역대 6번의 핵실험이 있었던 데가 풍계리인데,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 풍계리 그 일부 갱도는 북한이 폭파시키고 핵실험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폭파시키기도 했는데, 작년부터 이 풍계리 갱도를 복구하는 그런 위성 정보들이 많이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작년에 또 이 그 소위 신형 ICBM 화성 15형, 17형을 발사를 했는데, 이게 이 소위 고각 발사라고 그러죠. 의도적으로 높게 각도를 높게 해서 쐈어요. 그 멀리 나가지 않는 대신 이제 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하면 얼마나 갈까 해봤더니 대처럼 미국 본토까지 다 때릴 수 있는 사거리가 나오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화성 15형, 화성 17형 대체로 사거리가 한 1만 3천에서 1만 5천 킬로, 그러던 미국 전역까지, 중남미 일부까지도 다 때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로 이제 그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 탄두 1톤짜리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혹은 1.5톤 이상의 그 다탄두 형태를 또 가능한 이런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전 세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미국까지도. 그래서 지금 아직 그 북한이 확보하지 못한 마지막 그 장애가 뭐냐면, 이 대륙간 탄도탄이라는 것은 그냥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대기권 밖으로 날아나갔다가 그 다음에 이게 쭉 날아가서 다시 대기권을 재진입을 해서 이제 낙하를 하게 되는데, 이 대기권을 재진입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엄청 열이 발생하는데 탄두가 그걸 견뎌야 되거든요. 그 특수 합금이 필요하고, 그런 기술을 아직까지는 북한이 완성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뭐 언제 어디든 어떤 형태든 쏜다. 작년에 토기를 봤을 때는 한 70몇 개 쐈어요. 금년에도 물론 이제 계속 쏘고 있고. 혹시 유튜브에서 이 동영상 본 분 있어요? 유튜브 가가지고 한번 찾아봐요. 노스코리아 그 ICBM 하면 이 김정은하고 이 동영상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좀 코믹하지만 좀 잘 만드는 영상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군사지도기 화성 17형 쏠 텐데 이제 비상한 표정으로 나와서 시계를 딱 보면서 이제 발사 사인 끄덕끄덕 고개로 사인을 내려 허가를 승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 그 체제 선전이 쭉 이어지는 그 동영상인데,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좀 재밌어요. 예, 북한 중앙통신에서 이제 만든 그 비디오인데, 북한도 왜 안 하던 짓을 이렇게 할까? 북한도 나름대로 자기네 체제 선전에 대해서 이 새로운 기법을 그 테스트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특한 김정은의 필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자, 시험 발사 승인한다. 3월 24일에 발사한다.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해 용감히 쏘라 하고 이제 7필명령을 내린 게 노동신문에 나온 그 사진이에요. 그리고 또 작년에 새로운 진전을 보면 그 핵무력 정책법, 아예 법을 만들었어요. 핵무기 사용에 관한. 그래서 작년 그 9월달에 이 법을 이제 공포를 하면서 이 기념 우표까지 막 발견하고 그런 걸 했어요. 이게 뭐냐면, 북한에서 핵무기 상회에 관한 최종 결정은 오로지 이 그 국무위원장 유일지휘체가 있다. 김정은 한 사람만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김정은 한 사람만이 북한 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가지 조건이 그 만약에 판별이 되면 북한 군부는 자동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핵무기 또는 대량 사격 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국가지도부
이 혹은 이 국가 핵 무력 지역에 대해서 핵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래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핵무기는. 어떻게 본다면 이 핵무기 사용 조건을 굉장히 임의적이고 또 자의적이고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실제 핵무기 사용 문턱을 굉장히 낮춰놨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이 핵 독트린이 진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그 당 중앙이 제8기 6차 전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회의에서 앞으로 북한의 그 핵 무력 그 국방 건설 방침을 제시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 건설의 5대 노선은 뭐냐? 정치 건설, 조직 건설, 사상 건설, 규율 건설, 작품 건설, 사회 전반적인 그 이념 통제 여기에 굉장히 방점을 뒀어요. 그래서 아마도 북한은 그 선동 선전 부분 이 강화를 예고하는 동시에 이 핵 무력의 그 발전 이걸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를 중요한 성과로 평가를 했고 앞으로도 북한은 핵 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 그다음에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대, 신형 ICBM을 개발해서 미국의 그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핵무력의 선제 사용 가능성도 고려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특히 전술 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겠다. 전술 핵무기는 아시다시피 작은 탄도, 작은 폭발이지만 가까운 거리를 때리는 그런 무기. 그럼 전술 핵무기를 만약 북한이 쓴다면 어디다 쓰겠어요? 한국? 아니면 일본. 그래서 최근 이 북한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는 굉장히 우려서는 사실 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가 주로 이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했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핵을 보유한다. 주로 이제 방어적 성격이 강했다면 요즘 와서 북한이 하고 있는 핵 관련 행태는 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 가능한 무기로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만약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그 1차적인 대상은 아마도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그리고 한국의 군시설, 그리고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와 그다음에 그 일본 그 여러 군사 시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부터 뭐 전방위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자, 3월 18일에 노동신문에 난 사진 몇 개 보여드릴게요.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김정은이 현지 지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그만 게 이제 이 핵탄두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작동이 되는지 뭐 이게 진짜 핵탄두인지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북한은 이 전술 핵 무기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자, 화산 30일형, 화산 30일 장착형 핵탄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작아요, 핵탄두가. 아마도 북한이 갖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계열이 아마 적재 가능할 정도로 작아 보이는 그런 탄두를 만들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만약 작동 가능한 장착형 전술핵 탄두라면 북한이 공언한 대로 전술 핵무기 이제 다량 생산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를 그 전시를 해서 그 과식계획이 보이면서 여기 보면 이게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형태도 이게 같이 공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요 탄두가 들어가 있죠. 미사일 그 탄두 앞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주로서는 굉장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이 이 전술핵을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개발해가지고 그리고 북한이 가진 여러 가지 미사일을 장착하는 단계가 온다면 이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이 북한의 핵 미사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무기를 계속 만들면서 최근에 와서 또 재밌는 게 자, 여기 다 보셨죠 여러분 그죠 뉴스에서 여기 이설주 부인 이설주를 꼭 빼달면 김주애가 항상 이제 가운데 앉아 있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늑술한 장군들이 쭉 도열한 이런 사진들. 이게 과연 북한의 4대 세습을 시사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체제 선전의 메시지일까?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좀 헷갈려하고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만약 김주애가 그 김정은의 뒤를 이을 4대 세습의 그 지도자라면 뭐 때문에 이렇게 일찍 공개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하고 정체가 노출되게 만들까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주애는 아마 그 4대 세습 그 김정은의 후계자라기보다는 이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같은 이런 무기들이 지켜줘야 할 차세대의 상징, 행복한 패밀리의 상징, 이런 거로 이제 체제 선전을 위해서 김주애를 내세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분 그 김정은이 이 딸 김주애를 데리고 공해 서성에 나타난 거 처음에는 주로 이제 미사일 발사하는 그 현장부터 이제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까지 이 김정은이 등장한 것은 주로 군 사열 관계, 사열이라든지 뒤에 보면 이제 훈장 주렁주렁단 이제 장군들이 주르르 서 있는 이 가운데서 김주애가 자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또 군 관련 무슨 파티 연회 같아요. 여기에 이제 김주애가 또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 이게 과연 4대 세습일지, 아마 4대 세습 한다면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마 그런 시스템이 될 텐데, 이 과연 북한의 본심이 뭔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 최근 이 핵 무력 무력 정책의 변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이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이 핵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 행정부 때 인도 태평양 전략이 내놨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인도 태평양이 개방되고 자유로운 지역이 되어야 된다. 프리 앤 오픈, 이게 핵심이에요. 왜 프리 앤 오픈을 강조했을까? 이 지역이 어떤 특정 국가가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 특정 세력이 뭐예요? 바로 중국. 그거를 겨냥한 것이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도 뭐 다시 혁신하고, 그다음에 이 세계 리더 자리를 복귀하는데, 이렇게 다시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건 왜 그러겠어요? 트럼프가 이제 글로벌 리더십을 말아먹었다고 생각하죠. 이제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지금 뉴욕에서 지금 이 사법 처리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기로에 섰잖아요. 트럼프 그 대배심에 지금 소환이 돼가지고 지금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인 그 문제가 아니고 펠러니 차저예요. 범죄, 중대 범죄로 기소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뭐 내 마음은 아실 거예요. 그 저기 자기 뭐랄까 사생활을 감추기 위해서 돈으로 임박 하려는 그것 때문에 이제 기소가 됐는데, 앞으로 그래서 그 트럼프 시대에 또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미 의회 의사당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난입해가지고 미국은 지금까지 민주주의 그 모범국 전당이라고 하는데 그런 미국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가 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 리더십이 크게 훼손이 됐고,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는 될 수 있으면 미국의 리더십을 원칙에서부터 다시 회복하려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 미국은 이제 혼자 뭘 하기보다는 동맹과 우방과 함께 뭘 해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그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혼자 무식하게 저 혼자 했다면, 바이든 민주당 정부는 이 민주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통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 우크라이나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동맹과 우방국의 기여를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뭘 해보자 하는 입장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 잠정안을 내놓으면서 여기에서도 이제 핵심적으로 강조한 게 뭐 다른 건 큰 변화가 없고, 동맹 및 파트너십을 재강화하고, 그리고 이 국제 제도와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회복한다. 앞에서 제가 그 국제 체제의 파편을 얘기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강대국들이 일단 국제 제도, 국제 기구 이런 거 존중을 별로 안 해요.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앞에서도 제가 유엔 안보리 그 트러블을 말했잖아요.
뭐 중요한 일이 터져서 유엔 안보리가 뭐 결의안 하나 하려고 그러면 러시아가 비토하고 중국이 비토하고 이게 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WTO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중국 같은 나라 특히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룰을 위반하고 있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지금 서구 자유시장경제국가에서는 아마 이 WTO도 개혁했는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이거를 담당해야 될 세계보건기구 WHO의 그 수장이라는 사람은 친중국 발언을 막 해서 또 구설수 올랐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WHO 돈을 제일 많이 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이 국제 제도와 공동체, 국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 이게 미국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동맹과 파트너 그리고 시장 경제와 이 룰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를 지지하는 이런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모여서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인식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동참을 최근에 와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그 외교정책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도체 문제도 똑같아요. 뒤에 다시 나오죠. 자, 중국이 점점 이 1대1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향을 키우려고 이제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 얼마 전에 나온 개념이 쿼드라는 거예요. 그 4개국 협의체, 미국, 그 다음에 호주, 일본, 인도가 모여가지고 쿼드라는 이제 일종의 뭐 협의체라고 보면 돼요. 뭐 중국은 이것이 뭐 아시아판 나토다 이렇게 비전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인도 입장이 이 쿼드의 그 군사 동맹화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오히려 러시아와의 그 협력을 강화해서 러시아 가스 싸게 구입하고 있는 그런 좀 이중적인 양다리 넘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쿼드 여기에 이제 미국은 미국과 좀 그 우호적인 국가들을 좀 더 가입시켜가지고 이거를 더 키우려고 쿼드 플러스로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상이 하나가 바로 한국이죠. 그리고 쿼드가 나오게 된 배경도 아무래도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인데 또 중국이 1대1을 강화하면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응 전략으로 나온 게 이제 쿼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대체적입니다. 쿼드는 쿼드대로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이제 1대1을 통해서 해상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 통해서 서로 이제 그 세 규합을 하고 세를 규합하려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그 두 나라들이 그 두 진영이 그 서로 이제 세력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과 중국 간에 또 미국과 러시아 간에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거 그거는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계가 그렇게 한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재밌는 거. 자, 미국과 중국이 10년전에 으르렁대. 근데 작년에 미중 교역량은 가장 많은 기록을 달성했어요. 이게 뭘까 봐요. 어떻게 말한다면 세계가 이념과 가치 체제 경영을 하면서도 국가의 실질적인 이익, 이거는 또 추구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 차원은 서로 으르렁대더라도 민간이 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건 자기네 이익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중 간에 서로 으르렁대도 예를 들어서 애플 뭐 중국에서 철수하지 않잖아요. 애플. 여전히 중국 공장에 생산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다면 앞으로 그 제가 앞서도 좀 말씀드렸듯이 세계가 점점 더 파평화되고 진영화되고 서로 적대적으로 으르렁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민간의 경제활동 그리고 국가 이익을 둘러싼 여러 가지 움직임까지도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딱 잘라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단적인 예로 보여주는 게 이 반도체 관련된 우리나라 입장인데, 칩4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은 팹4라고도 얘기하는데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 이 반도체 협력을 강화해서 될 수 있으면 중국과는 협력하지 말자, 중국을 배제하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 합치면 아마 전 세계 반도체의 막강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기술력에서도 거의 탑을 차지하는 이런 연합체가 될 텐데, 자,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과 협력을 하더라도 우리 딜레마는 뭐냐면 우리가 생산하는 반도체의 60%는 중국 시장에서 팔리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 그럼 우리가 생산하는 반도체 60%를 안 팔아도 되는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국가 이익도 있고 민간 경제 활동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뭐냐면 세계가 점점 더 진영화 파편화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이 우리의 국가 이익을 확보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 그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으면서 함께 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게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우리가 갈 방향은 이미 윤 대통령이 정확히 밝혔어요. 그 Foreign Affairs라는 유명한 그 저널에 한국은 한 단계 올라서야 된다. 스텝업 이런 그 아티클 그 게재하면서 여기에서 나온 게 소위 한국인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 글로벌 피보털 스테이트 GPS라고 흔히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 개념을 이 아티클에서 설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GPS 글로벌 중추국가 핵심은 뭐냐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제 보편 가치 입각해서 한국이 외교를 펴고 그다음에 이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서 한국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라든지 국정 목표라는 걸 쭉 제시를 했는데 뭐 이 국정 목표라는 건 뭐 정치, 경제, 사회, 미래, 외교, 뭐 지방시대 다 대체로 뭐 한국이 갖고 있는 어젠다는 다 큰 역대 정부들마다 큰 차이는 없어요. 다 우리 내정, 경제, 번영, 평화, 안정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정부의 100대 과정 중에 특히 이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개념 하에서 이제 외교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체로 이제 남북관계 정상화 그리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 여기에 물론 북한 비핵화도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지구촌 번영 그 소위 가치 지향적인 외교 이게 또 언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 국방 강화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잘하면 전 뭐 한국이 뭐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분명히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지금 보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 정상화했는데 지금 남북관계 정상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북한은 뭐 문 걸어 잠그고 우리가 뭐를 대화 제외는 뭐 일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핵과 미사일을 더 만들어 있고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를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 선한 의도를 가지고 북한을 대하더라도 결국은 이그 뭡니까 손뼉도 마주치야 소리가 나듯이 정책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상대가 있고 그 상대가 호응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이끌어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그 안타깝게도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가 천 이 대외 정책 혹은 외교 환경은 별로 우호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전 세계적인 그 진영화 일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초래한다고 했잖아요. 북한은 이 대화 재개 전망 없이 없는 가운데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이 그 한국에 대해서 너무 미국 표만 들지 말고 중국과도 잘 지내야 된다 이걸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동맹국도 때 나를 따라라 하면서도 그 예를 들어서 한국이 그 미국과 협력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협력하면 분명히 중국의 보복을 당할 것이 뻔한데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윤 대통령이 일본을 전격 방문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승부수를 던졌는데 일본은 또 의외로 또 미온적으로 반응하면서 이제 한국 그 윤 대통령 지지율을 낮추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근데 이게 우리 정부 잘못이 아니고 국제적 정세 자체가 그래요. 굉장히 그 협력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정세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은 커지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니나 할 것 없이 다 자국 이익 위주의 이 각박한 외교를 펴고 있는 소위 각자 도생의 현실 속에서 우리 정부가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상을 내놨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담대한 구상, 소위 오데이셔스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 그 핵심은 뭐냐면 북한이 적어도 이 그 비핵화에 관해서 초기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면 한국은 북한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과감한 지원을 해서 북한을
이 민생과 경제를 회생하는 그런 데 기여를 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 구성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초기에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협상 초기에 엄청난 지원, 자원식량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북 공동 경제 발전위원회 이런 걸 설립해서 북한의 5대 인프라 민생 경제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거거든요. 사실 근데 되돌아가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구상을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그거 일부 중복은 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초기 조치를 강조한 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이 담내 구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호응을 해와야 이걸 시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호응을 안 하면 이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구상을 갖고 있어도 뭐 시작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북한에 대해 압박하기보다는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면 북한에게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이거 확신을 자꾸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우리 딜레마 중에 하나가 북한이 자꾸 핵을 앞세워서 전술핵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국을 더 위협할 텐데,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된가? 요즘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 한 70%가 우리도 독자적으로 핵무기 만들자, 북한이 맨날 위협하니까 핵무기를 화끈하게 핵무기를 맞서는 거 위한 방법이 없었겠느냐. 이래서 한 70%가 핵무기를 만들자고 주장하거든요. 여론조사에 보면. 물론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이나 전술핵을 재배치하겠다는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한미 확장 option을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삼축 체제 같은 우리 자체 비핵 억지를 강화한다. 이게 우리 정부 기본 방침이에요. 한번 여론조사, 제가 이 강의할 때는 여론조사 해보는데, 자,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요. 박광환 교수님부터. 조금 많지는 않지만 몇 분이 드셨고, 그럼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되겠다는 사람. 이것도 역시 소수고. 그럼 지금대로 한미 확장하자 확실하게 핵우산 써먹으면서 우리는 경제 발전해야 되겠다. 이것도 뭐 별로 소수. 그러니까 아직까지 마음을 결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논쟁이 많은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확장 억제와 비핵 억제가 이제 국제 공조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아마 우선은 NPT를 탈퇴해야죠. NPT 탈퇴. 우리가 91년도에 북한이 NPT 탈퇴하면서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우리가 아마 NPT 탈퇴를 선언하면 그때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이 올 겁니다. 국제적인 이 비확산 체계에 완전히, 특히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NPT를 탈퇴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NPT를 탈퇴해야 이제 핵의 원자력을 농축하든지 재처리를 하든지 해서 이제 소위 핵 분열 물질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NPT를 탈퇴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각종 비확산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제재를 받게 돼요. 그리고 NSG 뉴클리어 서플라이 그룹에서 한국의 연료 공급 중단, 핵 연료 공급 중단하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24개를 돌리는 핵 연료를 더 이상 사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마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는 안 받더라도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국가 신인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불이익이 초래가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뭐 추진하려는 원전 수출, 이건 이제 다 물 건너간 얘기가 되는 그런 거예요.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전술핵을 들었다가 어딘가 놔야 될 거예요. 그걸 어디다 둘 거예요? 한국은 지금 방패장 하나 건설하는데도 온갖 주민 민원 때문에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디다 배치했다. 그럼 이게 북한의 전력 제1 타격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을 또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전술핵은 보안, 방어, 그리고 전술핵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걸 우리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고, 결국 미국 대통령이 버튼을 눌러야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진짜 생존이 경각에 달렸다. 우리나라가 북한 핵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뭐 핵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은 아마 북한 나름대로 그럴 거예요. 북한이 먼저 전술핵을 쓰게 된다면 자기네도 보복을 당할 거예요. 하여튼 김정은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건 할 거예요.
핵을 쓰면 자기도 무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더디더라도 전 개인적으로는 확장 억제와 비핵 억지력과 그다음에 국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관리해가면서 평화 공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핵무장을 하든 아니면 전술핵 하든 제가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이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한 진솔한 토론을 통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자,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보면 굉장히 복합적인 3차원 게임이다. 남북 간에, 북미 간에,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 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남북 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여러 가지 합의한 게 있잖아요. 그게 좀 이행이 거의 안 되고 있고. 물론 그 상당수 이유는 북한이 제대로 협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간에도 이제 체제 안전 보장 문제 특히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실제로 이 핵 신고나 사찰 검증 이런 복잡 문제들이 제기될 텐데 거기는 미국도 관계되자면 이제 국제사회가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이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함께 병진이 돼야 아마 한반도 문제가 좀 진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걸 유수성 이런 거 내놨는데 여기 좋은 원칙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는데 문제는 하나하나 다 챌린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테리제 질서 구축. 모든 나라들이 규범과 규칙을 지키면 좋은데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제는 강대국들이 규칙을 별로 안 지켜요. 특히 중국 같은 나라, 러시아도 그렇고. 그럼 그걸 어떻게 무슨 수로 강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제 국제사회 전체가 지구촌 인류 공동체 전체가 좀 바람직한 이 질서에 대한 합의를 좀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이제 국제질서는 분명히 성격이 변하고 있다. 우리가 알던 오랫동안 알아왔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으로 결성된 소위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혹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이제 뭔가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예로 든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정글 속에 코끼리 두 마리가 있는데 이 코끼리 두 마리가 서로 좋아서 댄스를 쳐도 위험하고 서로 난리치고 싸워도 위험하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위험해진 이런 상황.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코끼리 중에 하나는 우리하고 친하고 하나는 우리하고 좀 덜 친한데 어쨌거나 이 코끼리 발에 밟히지 않고 이 험난한 정글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러려면 아마도 우리는 굉장히 좋은 전략 그리고 명민한 판단력 그리고 국민적인 단합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사실 우크라이나 한번 보세요. 처음에 전쟁 났을 때 우크라이나 한 일주일 만에 망하게 샀는데 의외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오래 버틴 이유는 뭐예요? 그 취약해 보이는 국가가 똘똘 뭉쳐서 제렌스키 대통령 중심으로 철저하게 뭉쳐가지고 다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생존하고 자칫 버티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지금 한번 보세요. 정치 아무튼 사건 얼마 전에 어떻게 하자면 4.3 사건 들는다고 야 보수 진보 갈라져서 난리치고 또 국민 여론을 봐도 아무튼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지만 국민 여론도 통합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국제질서의 성격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우리는 좀 정확히 진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국가적인 컨센서스 하에 정책이 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도 이제는 우리 나름대로 외교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 될 것인가. 중국이 한마디 하면 깨갱하고 또 북한이 뭐라고 하면 또 깨갱하고 이런 국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과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한국 그 정도 위상이 이미 왔어요. 우리가 OECD 국가로서 세계 한 10위 경제를 가진 중견국이 됐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외부 변수에 휘둘리면서 살 것인가. 휘둘리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역시 국민적 단합, 정치적인 리더십, 그리고 현명한 대외 정책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상 뭐 거의 한 4시 반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질문이라든지 아무튼 이 꼭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있으면 한 번만 듣고 끝내도록 할게요. 질문 없어요? 뭐 강의가 별로 재미가 없든지 아니면 잘했는데 두지 같은데. 자, 여러분들 수고했어요. 오늘 제가 우리 주변 정세를 얘기하면서 의외로 우리 주변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그리고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후에는 뭐 외교관도 아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비즈니스 하는 분도 나올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참 상황을 잘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이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혹은 나 자신을 위해 내 자신이 잘 되는 게 물론 국가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당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